1960년 산 너머로 볕이 늦게 내려오는 작은 농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침 이슬이 가시지 않은 흙길 위에는 이른 새벽부터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가볍게 스며들었고 그 속에 늘 두 자매의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지곤 했습니다. 언니 순미는 겨우 14살을 지났을 뿐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이미 집안의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노름과 술판으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병약한 어머니는 누운 지 오래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집안을 지탱하는 건 어린 나이의 순미였습니다. 그런 순미의 등에 매달려 늘 함께 움직이던 존재가 막내 동생, 2살 순주였습니다. 제 발로 설 수는 있었지만 아침이면 항상 언니의 등을 찾아 업히곤 했습니다. 순주가 언니 등 뒤에 고개를 묻고 잠든 사이 순미는 냇가로 향했습니다. 겨울 끝자락이라 물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냇가에 도착한 순미는 이를 꽉 깨물고 허리를 굽혀 맨손에 방망이를 들고 빨래를 쳤습니다. 순주의 작은 저고리, 어머니의 희미해진 고름, 아버지의 달아빠진 바지, 그 모든 옷감이 얼어붙은 그녀의 손끝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손바닥에는 금세 빨갛게 부르튼 상처가 새로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순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순주가 뒤에서 칭얼거릴까, 어머니가 힘들게 기침하실까, 혹은 아버지가 또 잔소리를 하실까. 그 어떤 걱정도 순미에겐 일을 멈출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물에서 빨래를 헹구다 보면 순주는 어느새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순미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 닦고 조심스레 등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순주야, 언니 끝났어. 이제 밭에 가자. 어린 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순미의 어깨 너머로 잠이 덜 깬 눈을 뜨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미는 어린 몸이었지만 낮에는 낡은 신발이 닳도록 밭고랑을 오가며 밭일을 했습니다. 풀을 메고 씨를 뿌리고 무거운 짐을 옮길 때마다 등 뒤에서 순주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언니. 순주는 어머니, 아버지보다 언니라는 말을 먼저 배웠습니다. 순주야, 떨어지지 않게 꼭 잡고 있어. 순주가 등에 엎인 채 언니의 등허리를 꼭 잡고 있으면 순미의 호흡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두 자매는 산으로 올라가 땔감을 모았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 잘 부서지는 마른 나뭇가지 소리,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까마귀의 울음. 순미에게 산은 고단함의 상징이었지만 순주에게는 언니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포근한 장소였습니다. 어스름이 깔릴 무렵 집에 돌아오면 순미는 어머니에게 죽을 끓여드리고 순주에게는 따뜻한 고구마를 구워주곤 했습니다. 순주가 그 고구마를 먹으며 웃는 모습을 보면 순미는 그제야 하루가 끝난 듯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주가 조금씩 자라면서 기억 속 언니의 손은 늘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마치 어른 남자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겨울이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순주가 울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고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면 작은 주머니에서 항상 뭔가를 꺼내 건네곤 했습니다. 순주야, 언니 왔다. 배고프지? 시린 겨울에도 비 내리던 여름에도 순미는 그 말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만으로도 순주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순주가 먼지 폴폴 일으키며 언니에게 달려가면 순미는 잠깐이라도 일을 멈추고 꼭 안아 올렸습니다. 체구는 말랐지만 손놀림은 빨랐고 마음만은 누구보다 단단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뜻하던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정은 점점 기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깊어져 약값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아버지는 노름판을 전전하며 빚만 늘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집안에선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화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의 집구석엔 돈 한 푼도 없네, 지겨워서. 어머니의 울음, 아버지의 고함, 물건 깨지는 소리. 어린 순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지만 순미는 순주의 옆에 누워 등을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지켜줄게. 무서워하지 마. 그러나 순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걸. 14살짜리 여자아이가 이 집을 지켜낼 힘이 없다는 걸.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순주만은 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해지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빚독촉에 쫓겨 마을 유지에게 끌려갔습니다.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버릴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순미가 방에서 빨래를 걷어들이고 있을 때 아버지는 종이 한 장을 순미 앞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일본으로 시집가는 거다. 순미는 순간 종이를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본 그 짧은 순간에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할 수 없다. 이 집 살리려면 내가 가야 한다. 아버지는 매몰찼고 순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구석에서 두 손을 얼굴에 가리고 울고 있었고 6살 순주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순미의 치마자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순미는 그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을 위해 달려온 날들이 1000번은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그날 밤 순미는 방에 등을 기댄 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치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순주는 그런 언니를 향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니 울어? 어디 아파? 순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순주야, 언니 괜찮아. 언니는 항상 괜찮아. 하지만 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언니의 손등이 차갑게 식어 있다는 걸. 순주는 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작은 팔로 언니의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순미는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지만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아플 만큼 깊은 울음이었습니다. 순주는 그 울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언니의 떨림을 느끼며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순미가 떠나게 된 날은 봄바람이 아직 차갑던 3월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한쪽에서 흐느끼며 이불을 쥐고 있었고 아버지는 말없이 밖을 서성였습니다. 마을에서는 그날이 순미의 마지막 밤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집 앞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불쌍함과 미안함 혹은 죄책감 같은 감정이 모두를 멈추게 했던 탓입니다. 순미는 마지막으로 순주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순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말했습니다. 언니, 내일도 언니랑 같이 빨래하러 가는 거지? 순미는 대답하지 못했고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순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순주는 그 손길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순미는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될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주의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체온, 좁은 방을 가득 채운 흙냄새, 그리고 순주의 작고 따스한 손. 그 모든 것이 순미의 가슴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의 마지막 밤, 순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순주야, 미안해. 미안해. 언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더 올릴까봐, 어머니가 더 슬퍼하실까봐. 순미는 슬픔을 억눌러 삼키고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언니의 마지막 고향 밤은 봄 기운조차 들어오지 못한 채 차갑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964년 3월의 부산항은 겨울의 자취가 채 가시지 않은 채로 차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불어온 동풍이 항구의 깃발을 세차게 휘날리고 회색빛 하늘로부터는 아직 봄을 허락하지 않은 듯한 축축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부산항에 모여든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끌어안은 채 하나씩 떠나는 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순미와 순주 그리고 어머니의 작은 그림자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젯밤 내내 울음을 사귀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남루한 저고리 소매는 이미 눈물로 얼룩졌고 손끝은 새벽 공기에 유난히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밝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순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20해도 되지 않은 이 어린 딸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바다 건너 타국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죄책감이 되어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쪼아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순미는 새벽 공기처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끝에서 오래전부터 눌러오던 두려움이 아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작은 떨림을 눈으로만 지켜보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이별이 실제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새벽 공기 속에서 흐느낌을 삼키며 순미의 옷깃을 정돈해 주었습니다. 순미는 어머니의 손이 닿을 때마다 속으로 곱게 부서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 그 생각이 가슴속을 맴돌았습니다. 부산항으로 향하는 길은 아직 어스름이 남아 있었지만 순미의 뒷모습은 이미 밝음과 어둠 사이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을에서 함께 탄 이른 버스 안에서 순주는 줄곧 깨어 있었습니다. 언니의 무릎에 기대어 앉아 작은 손으로 언니의 저고리 끝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순주에게 언니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유일한 보호막이자 집이었습니다. 그런 언니가 이날 아침에 어디론가 떠난다는 사실을 6살짜리 마음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순주는 이미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언니 앞에서 울면 언니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애처롭고 애틋했던지 어머니는 뒤에서 조용히 손등을 떨고 있었습니다. 항구에는 이미 떠날 준비를 마친 일본행 배가 매연을 뿜으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출항을 알리는 스피커의 목소리는 얇고 차가웠고 바람은 항구의 비린내를 실어와 사람들의 뺨을 파고들었습니다. 순미는 그 냄새를 처음 맡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느새 손끝이 서늘하게 차가워져 있었고 가슴 안쪽에서는 두려움이 둥글게 말린 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순미야. 어머니가 부르자 순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심과 포기가 뒤섞여 있었고 말하지 못한 슬픔이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 순주 잘 부탁해요. 순미가 입가를 떨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깊었던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순주는 그 순간 참았던 울음을 쏟아내며 언니의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언니, 가지마. 말이 울음에 섞여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와 흐느끼는 숨소리만이 항구의 바람 속에서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순미는 놀란 듯 동생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순주의 작은 두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그 손끝에서 언니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먹먹하게 전해졌습니다. 순미는 그 작은 몸을 품에 가득 끌어안았습니다. 순주야, 울지 마. 언니가 금방 편지 보낼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순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순주는 언니의 어깨를 잡고 흔들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가면 안 돼, 언니? 그 울음은 항구의 매서운 바람보다 더 매섭게 순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린 동생의 울음을 듣는 순간 순미는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면 나도 정말 못 갈 것 같아. 순미는 그 생각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순주의 귀에 입을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순주는 언니 없이도 잘할 수 있어. 엄마 말씀 잘 듣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깨를 들먹였습니다. 그동안 순미에게 집안의 무거운 짐을 얹어둔 채 살아온 세월이 그 순간 한꺼번에 죄인처럼 밀려들어 어머니를 주저앉히고 있었습니다. 순미야, 미안하다. 어머니는 누더기 같은 손수건으로 계속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손수건은 오래된 삶의 흔적처럼 거칠고 달아 있었습니다. 출항 시간이 가까워지자 매파 아줌마가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어. 빨리 올라가자. 그 말은 순미의 살결을 차갑게 스쳤고 마치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순미는 마지막으로 동생의 볼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순주야, 언니를 잊지 마. 순주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언니 가지 마. 그 목소리는 어린아이가 낼 수 있는 가장 깊은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순미는 고개를 천천히 떨구며 순주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손을 떼어내는 그 짧은 순간이 순미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주의 작은 손은 허공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붙잡을 대상이 사라진 손끝이 떨리며 허공을 긁는 그 모습이 순미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순미야, 어서 올라가자니까. 매파 아줌마가 다시 재촉했습니다. 순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지만 이미 이별의 온도로 서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큰 배에서 출항 기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많은 파동처럼 백고동 소리가 공기 속에서 울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그 둔탁한 진동이 온몸을 밀어냈습니다. 순미는 마침내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나무로 된 승선 계단이 삐걱이며 흔들렸고 순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발을 옮길 때마다 마음속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갑판 위에 오른 후 순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철제 난간을 붙잡고 울음을 삼키는 6살 순주.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린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가리는 어머니,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고향의 소리와 냄새가 있었습니다. 순미의 눈가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흐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순미는 이를 꾹 다물고 끝내 울음을 삼켰습니다. 내가 울면 저 아이가 더 아플 테니까. 그 생각 하나로 그녀는 끝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배가 흔들리며 천천히 항구를 밀어냈습니다. 줄이 끊어지고 갑판 아래에서는 엔진음이 더 굵게 울렸습니다. 부산항의 사람들, 상점들, 간판들, 항구를 스치는 바람이 하나씩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울고 있던 순주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순미는 손을 들어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울음도 목소리도 없이 그저 묵묵히 흔들기만 했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 속에 순미의 유년,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삶의 모든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배가 멀어지자 순미는 난간에 손을 올리고 아주 작게 숨처럼 말했습니다. 내 동생, 순주야 미안해.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게. 그 말은 바람에 묻혀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그때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말은 순미의 가슴 속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한 줄의 울음이 되었습니다. 배는 현해탄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는 거칠었고 배 안은 축축한 냄새와 사람들의 신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순미는 좁은 선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해안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순주의 얼굴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고향 마을의 흙냄새가 모두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작은 보따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몰래 쥐어준 낡은 명주 수건과 순주가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미는 그 그림을 꺼내 펼쳤습니다. 순주가 그린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연필로 그린 서툰 선이었지만 그 속에는 순주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순미는 그림을 가슴에 꼭 안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순주야, 언니가 꼭 돌아갈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순미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배는 밤새도록 흔들렸고 순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순주의 얼굴이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순주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낯선 땅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이틀 후 순미는 일본 시모노세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항구는 낯선 언어와 낯선 냄새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걸음걸이도 모두 달랐습니다. 순미는 다른 어린 신부들과 함께 트럭에 실려 작은 어촌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트럭이 흔들릴 때마다 순미는 보따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순주의 그림과 고향의 흙냄새가 남아 있었고 그것만이 순미가 가져온 전부였습니다. 그곳은 바닷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은 나무로 지어져 있었고 좁은 골목길 사이로 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미가 시집간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목조주택이었습니다. 남편 다케시는 30 중반의 과묵한 어부였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표정도 굳어 있었지만 순미에게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하루코는 처음부터 순미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조선 여자라더니 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하루코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순미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몸으로 익혀야지. 그날부터 순미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밥을 짓고 장국을 끓이고 생선을 손질했고 낮에는 밭일을 하고 빨래를 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저녁에는 다케시가 잡아온 생선을 손질하고 그물을 손보고 다음날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어는 서툴렀고 음식 맛도 낯설었습니다. 하루코는 순미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차없이 꾸짖었습니다. 이것도 못해? 조선에서는 밥도 제대로 못 지어? 순미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고향에서 순주를 위해 참았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참아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순미는 작은 다락방에 홀로 앉아 순주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순주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언니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순미는 그런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해 봄 부산항에서 언니와 동생은 그렇게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별은 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간 순미는 보고 싶은 어린 동생 순주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964년 4월 순미는 순주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순주에게, 순주야, 언니는 잘 도착했어. 배를 타고 이틀을 가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나왔어. 바다는 정말 넓고 무서웠지만 언니는 괜찮았어. 순주 생각을 하니까 무섭지 않더라. 이곳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이야. 우리 고향 마을처럼 조용하고 사람들도 착해 보여. 언니는 지금 새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 남편분은 말수가 적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시어머님도 계시는데 언니가 열심히 배워서 잘할 거야. 순주야, 언니가 부산항에서 순주 우는 거 보니까 언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 하지만 순주는 이제 언니 없이도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해. 어머니 말씀 잘 듣고 밥 잘 챙겨 먹고 밤에는 무서워하지 말고 언니가 여기서 돈 열심히 모아서 꼭 보낼게. 그러면 순주 예쁜 옷도 사 입고 학교도 다닐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언니는 순주가 세상에서 제일 보고 싶어. 순주 얼굴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만 언니는 참을 거야. 언니가 울면 순주도 슬플 테니까. 순주야, 건강하게 잘 지내. 언니가 항상 순주 생각하고 있어. 언니는 순주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1964년 4월 12일. 언니가 1964년 7월 순미는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이쁜 순주에게, 순주야, 여기는 이제 여름이야.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우리 고향산에서 불어오던 바람하고는 다르더라. 짠 냄새가 나. 순주는 여름 잘 보내고 있니? 더운데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 언니는 여기서 매일 일을 해. 새벽에 일어나서 밥 짓고 빨래하고 밭일도 해. 일본말은 아직 서툴지만 조금씩 배우고 있어. 시어머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언니가 실수하면 혼나기도 해. 하지만 괜찮아. 언니는 참을 수 있어. 순주야, 고향에서 순주랑 같이 빨래하러 가던 거 기억나니? 언니 등에 엎여서 잠들곤 했잖아. 여기서 빨래할 때마다 순주 생각이 나. 엄마는 좀 괜찮으시니? 약은 잘 드시는지 걱정돼. 순주가 엄마 곁에서 잘 돌봐드려야 해. 언니가 없어도 순주는 착한 아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언니가 돈 조금씩 모으고 있어. 마을 사람들 빨래 도와주고 생선 손질해주고 그러면서 모으고 있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모아서 꼭 보낼게. 순주야, 언니 편지 꼭 답장 써줘. 편지라도 받으면 순주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을 것 같아. 언니는 순주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믿어. 밤에 무서울 때는 언니를 생각해. 언니가 항상 순주 곁에 있을게. 사랑해, 순주야. 1964년 7월 23일. 언니가 순미는 몇 년 동안 순주에게 꾸준히 편지를 보냈습니다. 동생 순주는 언니의 편지를 기다리는 재미로 자랐습니다. 언니가 보내주는 돈으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순주는 언니에게 자랑스러운 동생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순주가 대학생이 되던 해부터 언니의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순미가 일본으로 떠난 지 어느새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순주의 집에도 그리고 순주의 마음에도 작고 조용한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느새 허리가 더 굽었지만
주름 사이로 옅은 여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허리를 펴는 날이 조금씩 늘어났고 순주는 언니가 보내준 돈과 따뜻한 편지 덕분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언니의 편지는 맞춤법이 제멋대로였습니다. 철자가 빠지기도 하고 띄어쓰기는 거의 없었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봉투를 열 때마다 순주는 마치 언니의 손냄새, 고향의 흙냄새가 함께 스며 나오는 듯한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이야말로 순주의 어린 시절부터 청춘까지를 붙잡아주던 힘이었습니다. 순주가 고등학교 3학년 겨울날 도착했던 언니의 마지막 편지에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순주야, 학교 잘 다니고 있지? 고등학생 된 내 모습 보고 싶다. 나는 요새 밥을 잘 못 먹는다. 좀 많이 피곤하다. 단 몇 줄뿐이었지만 순주는 그 안에서 언니가 살아가는 하루의 그림자를 뚜렷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편지를 마지막으로 순미의 편지는 멈춰섰습니다. 순주가 대학에 합격한 날 기숙사 책상 한쪽에는 작고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순미가 일본 사진관에서 딸아이의 돌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아이를 안고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순미는 소박한 양장을 입고 있었고 입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미의 눈동자 속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잠들지 못한 새벽의 피로, 버티는 마음, 그리고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한 외로움이 깊게 고여 있었습니다. 순주는 그 사진을 볼 때면 늘 가슴에 뭔가 눌리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언니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보다 언니가 그곳에서 혼자 버티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후 순주는 언니에게 자신의 기숙사 주소를 적어 편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나 여기 있어. 주소는 이거야. 편지 꼭 보내야 해. 하지만 그날부터 순주는 기숙사와 우체국 사이를 가장 많이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맨 먼저 우체통을 확인했고 도서관에서 밤늦게 돌아오는 길에도 꼭 우체국에 들렀습니다. 혹시 오늘은? 늘 작은 기대를 품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조용히 말하곤 했습니다. 아니야, 오늘도 없을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혹시라는 마음은 몇 달 동안 순주의 발을 우체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눈이 소복하게 쌓이던 12월의 오후였습니다. 순주는 익숙한 우체국 유리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쪽에서는 집 빼온 아저씨가 낡은 서랍 속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었고 머리를 들어 순주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주 학생, 오늘도 편지 기다리나 보네. 네, 혹시 오늘은 왔습니까? 오늘은 없네. 내일 다시 확인해봐. 아저씨의 말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더 크게 가슴을 툭 건드렸습니다. 순주는 밖으로 걸어 나오며 허공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숨결이 겨울 공기 속으로 잦아들었습니다. 언니의 편지는 그날 이후로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순주는 매일 우체국 문을 여는 손끝에서 점점 힘이 빠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놓친 건 아닐까 싶어 기숙사 우편함도 2번, 3번 열어보았지만 텅 빈 금속의 울림만 복도에 퍼졌습니다. 언니, 도대체 무슨 일인 거야? 순주의 마음속에서는 작고 잔잔한 불안이 조용히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겨울에서 다시 봄으로 바뀌었지만 순미의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볼 때면 순주는 문득 생각하곤 했습니다. 저 멀리 일본의 하늘도 지금 이 색일까?
언니는 어디에서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 혹시 많이 아픈 건 아닐까?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더 심해진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말 못할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 어떤 상상도 순주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름방학, 순주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난 뒤 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순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언니한테 편지와? 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순주의 눈을 피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봄의 마지막이라고 편지를 하나 보냈더라. 언제? 내가 기숙사 들어가고 며칠 뒤였어. 순주의 가슴은 그 자리에서 서늘하게 멈춰 선 듯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는데? 어머니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대학 다니느라 바쁘잖아. 괜히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의 말은 이해되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주는 이유 모를 먹먹함에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마치 오래전 부산항에서 들리던 백고동처럼 귓가 깊숙이 울렸습니다. 언니가 배 타고 떠나던 그날의 공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은 더 많아졌습니다.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왜 아무 말이 없을까? 왜 마지막이라고 했을까? 그 걱정들은 숨 쉬는 동안에도 순주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그 후로도 조용히 흘러갔지만 언니의 편지가 끊긴 불안은 가라앉지 않은 채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눌러앉았습니다. 무겁고 느리게 그러나 한 번도 사라지지 않은 채 오랫동안 순주를 따라다녔습니다. 순주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편지가 멈춘 그 겨울의 침묵이 순미 언니, 삶의 새로운 굴곡이 시작되었다는 슬픈 신호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침묵은 단지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순주는 그 사실을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천천히 그리고 가슴 아프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미가 마지막 편지를 보낸 건 순주가 대학생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던 그 해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순미는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내년쯤엔 한국에 다녀올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희망은 같은 해 가을 하나씩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다케시가 어업 중 사고를 당한 건 어느 가을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물을 당기다 기계에 손가락이 감겨 들어갔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남편의 손은 두꺼운 붕대로 감겨 있었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힘을 쓰는 일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일할 수 없게 된 순간 가족의 생계를 떠맡은 사람은 순미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날마다 술병을 기울였고 시어머니 하루코는 순미를 볼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조선에서 왔다더니 재수도 없구나. 내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일이 꼬였어. 순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더 많은 말이 돌아올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순미는 더욱더 고된 나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에는 집안일을 하고 새벽에는 공장으로 달려가 기계 앞에 섰습니다. 낮에는 도매시장에 자빌까지 뛰어다니며 하루에 겨우 3시간 남짓 눈을 붙였습니다. 손은 트고 갈라졌으며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쓰러지면 이 집은 무너졌습니다. 편지를 쓴다는 것은 이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미는 한국으로 보낼 편지를 들고 우체국에 갔습니다. 하지만 창구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분 동의서 있으세요?
호적 등록이 안 된 분은 국제우편 발송이 어려운데요. 순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의서라는 것이 사실상 남편의 도장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남편 다케시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걸 왜 해? 조선에 있는 집안에 돈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는 끝내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순미는 그날 밤 편지를 쥔 손을 조용히 웅크렸습니다. 편지는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침묵은 순미의 의지가 아닌 강요된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미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은 건 시어머니 하루코였습니다. 어느 날 순미가 공장에 간 사이 하루코는 순미의 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보내려던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하루코는 그 봉투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저녁이 되어 돌아온 순미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멀리서 시집 왔으면 여기가 내 집이지. 괜히 그쪽에 마음 두지 마. 앞으로 이런 거 보내지 마. 집안에 필요 없는 걱정거리 만든다. 순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말대꾸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순미의 몸은 결국 한계를 맞이했습니다. 공장에서 쓰러진 그녀는 몇 주간 일어나지 못했고 병원에서는 말했습니다. 과로에 영양실조도 심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던 상황에서 순미는 점점 편지를 쓰는 마음마저 잃어갔습니다. 순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할 텐데 나는 지금 너무 초라하다. 편지가 늦어질수록 부담도 함께 커졌습니다. 어떻게 무슨 얼굴로 편지를 다시 쓰지? 그리고 어느 순간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무겁고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순미는 편지를 멈춘 게 아니라 보낼 수 없는 편지들을 매일 마음속에 낡은 일기장에 써내려갔습니다. 순주야, 네가 보고 싶다. 언니는 여전히 여기 있어. 잘 있다. 미안하다. 편지를 못 보내서 언니가 너무 모자라서 미안하다. 그 편지들은 세상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한 채 오직 순미의 마음속에만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한국에서는 순주가 우체국 앞을 서성이며 오지 않는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9년 겨울 차가운 바람이 휘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주의 오래된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일본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조심스러운 말투 속에 순미 언니에 관한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미 씨가 요즘 많이 안 좋으십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요. 순주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먼 바다 건너 언니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평생을 타국에서 살아온 언니, 그 긴 세월을 홀로 버텨낸 언니가 이제는 기억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언니의 기억이 18살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가기 전 그때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순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계신 걸까? 길고 긴 세월을 뛰어넘어 고향 마을의 소녀로 돌아가 있을 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이별이 오기 전 두 자매가 함께 웃던 그 시절로 돌아간 언니를 생각하니 순주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며칠 뒤 순주는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언니를 데려와야 한다는 마음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언니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하던 그곳으로 마침내 돌아와야 할 때였습니다. 일본의 작은 요양원에서 순주는 순미 언니를 만났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묘하게 맑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투명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동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언니 나예요. 순주예요. 순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순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순주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의아함과 낯설만이 가득했습니다. 순주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진 그 손을 꼭 쥐고 순주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손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견뎌냈을까? 얼마나 많은 아픔을 혼자 감당했을까? 순주는 언니를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언니가 태어나고 자란 그 땅으로 평생을 그리워하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비록 언니의 기억 속에는 그 사실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순주는 알았습니다. 언니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분명 이 땅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순주는 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언니의 방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언니를 깨웠습니다. 세수를 시켜드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밥상을 차려 떠먹여드렸습니다. 언니가 흘리는 밥알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순미가 어린 순주를 돌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번에는 순주가 언니의 세상 전체가 되어주었습니다. 언니의 아침이 되어주고 언니의 햇살이 되어주고 언니의 잠자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언니, 오늘은 날씨가 좋네. 밖에 나가볼까? 순주가 부드럽게 말을 건네면 순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자신을 아껴준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느린 걸음으로 마을을 걸었습니다. 순미는 가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피어있는 꽃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주는 언니의 손을 꼭 잡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시간뿐이었으니까요. 밤이면 순주는 언니 곁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언니, 우리 어릴 때 말이야, 뒷산에서 도토리 주웠잖아. 그때 언니가 치마폭에 가득 담아서. 순미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순주의 목소리가 좋은지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들이 언니의 기억 어딘가에 희미하게 닿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순미의 몸은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했고 밥을 먹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순주는 더욱 세심하게 언니를 돌보았습니다. 밤낮 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고요한 날 순미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던 늦은 가을 오후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순미는 순주의 손을 잡은 채 편안한 얼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순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니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그 손이 천천히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순주는 가만히 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언니가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순미는 고향 땅 어느 산자락에 묻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산을 타고 내려오고 억새가 하늘거리는 그곳에서 순미는 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평생을 떠돌다 마침내 돌아온 그 자리에서 언니는 영원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순주도 이제는 많이 늙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려졌지만 해마다 봄이 오면 순주는 언니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오늘도 순주는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묘 앞에 도착하자 순주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왔습니다. 산을 타고 내려온 봄바람이 풀잎을 흔들고 순주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주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움직임 없이 그저 언니 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순주의 마음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순주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고 고마워, 언니.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람에 실려 흩어질 듯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순주의 가슴 깊은 곳에 갇혀 있던 말이었습니다. 비처럼 쌓여 있던 말이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언니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언니만 먼 곳으로 보내진 채 살게 해서, 언니의 아픔을 나눠 갖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럼에도 살아줘서, 돌아와줘서, 마지막을 함께 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언니가 있어 순주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린 눈물은 땅에 떨어져 스며들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기나긴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별과 그리움, 고통과 사랑, 원망과 용서가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순주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돌아서는 순주의 뒷모습을 바람이 감싸 안았습니다. 산자락에는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고 생명은 이렇게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도 이제는 이 땅의 바람이 되고 꽃이 되고 봄이 되어 순주 곁을 맴돌 것입니다. 순주는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느리지만 단단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저 멀리 마을이 보였습니다. 순주가 살아온 곳, 언니가 돌아온 곳, 두 자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순주는 그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고 마치 언니가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순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잔잔한 물결 하나 남겼기를 바랍니다. 그리움과 사랑은 오래된 기억일수록 더 고운 빛을 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 언니와 동생의 끈끈한 정, 평생을 이어온 그 마음들은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순미와 순주 두 자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은빛동화 라디오는 여기서 불을 끕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